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 또 명쾌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자동차 부품이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내는 의심병 환자, 북한이 미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오늘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신상 정보 공개가 되는 범죄가 좀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 공개가 되나요? 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특정 중대범죄의 신상 공개 절차와 그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머그샷 공개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 중대범죄는 내란 외환죄, 범죄 단체 조직죄, 폭발물 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와 일부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 성범죄, 그리고 일부 마약 범죄 등입니다.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있고요.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그 결정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해당 피의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후에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서 일단 신상 정보 공개가 되고 나면 사실 이미 공개된 사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피의자가 만약에 무혐의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한다면 이거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은 원칙적으로 물론 받는 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국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불리게 된 데에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머그샷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미국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요. 네네.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사진을 찍죠. 맞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합니다. 머그샷은 범죄자 신원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용도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금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이름표하고 수인 번호를 든 상태에서 키를 잰 그 키번호 옆에 그
그 사진을 들고 그것을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서울 관악구하고 서울 이제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죄가 일어났는데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때 머그샷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피의자의 얼굴을 명확히 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CCTV 폐쇄 회로 사진 같은 것들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진이 공개되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법률 개정안은 이제 상습 운전자도 이 특정 중대범죄에 추가해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처럼 좀 들리는데요. 이러한 목소리가 좀 힘을 좀 얻게 된 데에는 좀 어떠한 좀 배경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성을 현재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2019년도에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2번 이상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2019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도에 43.7%, 예, 거의 절반에 2023년 가까운. 42%로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과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범죄자가 1심이 끝난 사건에 해당 차량을 몰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총 71%에 해당하는 101대를 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재범률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2명 중에는 1명이 음주운전을 하기 위한 쉽게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 혐의로 문다혜 씨가 입건되면서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했던 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이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이 사태가 있은 지 사흘 만에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에게 좀 적용될 혐의라든지 또 처벌 수위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처럼 좀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사람을 좀 상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총 2가지 행위가 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행법상은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일반 범죄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형량이 매우 높은데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금과 징역형이 굉장히 가중처벌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상해라는 범죄가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모아서 형량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가 이제 좀 적용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고 검찰로 넘겨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음주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되면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결국 피해 택시 기사가 상해를 입었느냐 여부입니다. 상해를 입었어야만 그 부분을 위험운전 치상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해가 인정되느냐의 갈림길에 현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가 사고 당시에 알코올 혈중 농도가 꽤 높은 0.149%였고요. 당시에 택시 기사는 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에 바로 사과문을 보내고 바로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피해 택시 기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 발급 자체를 안 한 것인지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아무래도 음주운전만 적용이 되면 위험운전 치상죄보다 훨씬 낮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그러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1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낮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법안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 볼까 하는데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이 해당 법안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요. 개정안의 내용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 운전자하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희정 의원은요. 대표 발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혼자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라고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실수로 이제 관대하게 인식하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문화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음주운전을 통해서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자인지 미리 알 수도 있고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다시는 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지탄을 받는 효과가 있어서 재범을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낙인 효과 같은 것을 좀 망신 주기 뭐 이런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낙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상이 공개돼서 자기가 음주운전자라는 것이 공개되면 그 어떤 사람도 사회적 명예가 아마 실추될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우려를 본인이 느낄 것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로 인해 사전에 내가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법인의 차량에 대해서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때 녹색 번호판을 붙이게 한 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요. 올해 3월에 8천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총 3,868대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1%나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런 녹색 번호판처럼 붉은색 번호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뭐 차량을 아예 몰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차량을 빨간색을 붙여놓는다 한들 가족이 운전할 수도 있어서 조금 좀 과잉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철회되었습니다. 붉은 번호판 하면 정말 주홍글씨 같은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이번 개정안이 좀 시기적으로는 이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좀 겨냥해서 발의된 법안인 만큼 이게 여야 간 정쟁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현재 좀 정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요.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을 하는 정도의 이런 차량을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공개 비판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야권 역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마을, 주변 사회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한 겹 더 방어하는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방어하는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료 의원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사실 뭐 연예인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 인사들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어제 다 얘기하고 지금 몇 번씩 얘기했는데 이거. 아, 네. 저희가 그 전화 연결상으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저기 어제도 그렇고 그전가도 그렇고 차량 수리한 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건 뭐 제가 전화 그냥 끊는 게 낫겠습니다. 아, 차량 수리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옆에 이제 권윤주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청구가 되냐는 요지 맞으시죠? 그렇죠. 차가 네,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렸지만은 네. 수리를 했는데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드린 겁니다. 예, 선생님 그 차량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이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요? 그 사진 다 보내드렸는데요. 변호사님도 좀 운전하시지만 그 쇼바라는 거 있죠. 예, 그 쇼바가 보면은 가스 쇼바가 있고 에어 쇼바가 있고 스프링 쇼바가 있고 종류가 고급 차량일수록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이 차가 고급 차기 때문에 에어 쇼바예요. 예, 에어로 된 예. 저기 바퀴 안에 들어가는 말하자면은 이 차량의 진동 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기구군요. 그렇죠. 네. 그건데 이제 에어 쇼바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네 쪽이 다 빠지는 경향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가스 쇼바라든지 스프링 쇼바는 문제가 생기면은 고장난 부위만 한쪽만 네 개 중에 하나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의 경우는 어느 쪽에 문제가 네 개가 다 생기셨어요? 아니면 한 개만 생기셨어요? 저는 이제 에어 쇼바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차가 쇼바 역할을 갖다가 에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던 그거가 이제 지금 예. 불량이 돼가지고 잘못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 자체가 이탈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운행 중에 그 쇼바라고 불리는 그 부위가 이렇게 이탈이 됐나 보시죠? 그렇죠. 예. 그 해당 지금 수리 업체가 수리를 한 지는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내가 자료 다 보내드렸는데 지금 예. 정확하게 따지면은 지금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된 걸로 아, 소개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수리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 그때 네. 쇼바가 해당 점검하고 수리한 범위 내에 포함이 됐나요? 그렇죠. 아, 그게 네. 목적이죠. 수리 비용이 아.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20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 거기에서 쇼바 값이 제일 많이 저기가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쇼바를 수리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요. 1년 10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셔서. 그러면 네. 운행하시는 동안에 쇼바의 어떤 불편감이나 문제점을 느끼진 못하셨어요? 그 불편한 거는 이제 있었는데 예.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어요? 사차였을 때는 어떤 방지턱을 넘을 때 예. 사뿐하게 넘어가는데 예. 이것은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닿는 떨컹거리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교체할 때 새 걸로 교체를 안 하고 중고로 교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 차가 운행을 갖다가 많이 하는 차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응? 예, 그 운행 거리가 우리 네. 선생님 차량이 좀 연식하고 운행 거리가 총 얼마나 되세요? 다 자료 보내드리는데 지금 한 그 20만 거의 한 30만 킬로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수리를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한 몇 킬로일까요? 그건 총 이제 거리일 것이고. 몇 킬로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뭐 기록이 없지만은 네. 아마 그 자동차 수리센터에는 아마 키로수가 기록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도 그렇지만 1년 안에는 그래도 뭐 몇만 킬로는 타셨을 것 같으시죠? 몇만 킬로 못 탔어요. 그러세요?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관내 차가 이제 수리한 지가 노후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 관내만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50km, 60km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년 동안 한 몇천 킬로밖에 못 탔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디 수리를 맡기셨어요? 아니죠. 이제 그 차량이 이제 제가 그 시골길을 갈 적에 다행히 이것이 이제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시골길이기 때문에 이제 차량들이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큰 사고는 없었고 제가 네. 이제 충격은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은 이거 뭐 아무도 제가 그냥 그 차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뭐 보험 처리도 안 하고 이게 쇼바가 주저앉았으니까 차가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똑바로밖에 못 가요. 예. 선생님,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차량을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 맡겨서 지금 수리를 의뢰하진 않으셨어요? 절대 의뢰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겨우겨우 그냥 그러니까 타이어가 그냥 응? 그냥 놔두고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그 차량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라는 부분, 원인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인에 네. 대해서 혹시 전문 업체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좀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문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그 수리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네, 이 차량을 수리해준 업체요. 예. 예, 그랬더니 뭐 그 직원들 이제 그 대표자는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어서 통화가 안 되고 네. 그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직원들이 자기들이 했으니까는 뭐 어떤 이야기를 못 하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걸로 뭐 교체를 해야 된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 현재 저희 그 주차장에다가 파킹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수리 업체가 어떤 과실이 제일 큰 것 같으세요? 수리할 적에 네. 뭐 사진상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네. 거기 그 볼트를 갖다가 꽉 조이질 않았거나 하여튼 예. 볼트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접촉 부위에 대한 좀 접촉을 꽉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이다. 수리나 조립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뭐 눈으로 봐도 네. 좀 사진상으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뭐 한문철 뭐 더 잘 그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차량 정비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뭐 볼트가 빠져나갔으니까는 그것이 쇼바라는 건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 선생님 제가 사안을 좀 파악이 됐고요. 법률적인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혹은 거래를 했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요. 계약을 위반한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 발생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을 우리 선생님께서 원고로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손해 발생 사실은 뭐 명확하죠. 고장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수리업체가 과연 어떤 과실이 있거나 혹은 계약 위반을 했거나 어떤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잘못을 했냐라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이 수리를 받으신 후에 예컨대 한 달 이내 또는 뭐 열흘 이내 혹은 수리를 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가 과실의 인정이 상당히 추정이 되고 많이 입증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하자마자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수리업체에 맡긴 다음에 차량이 바로 고장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도 사후 며칠 안에는 그 사후 관리를 해줘라. 거기까지는 무상이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사고가 나거나 수리했던 부위에서의 문제 발생한 시기가 굉장히 가까웠다면 과실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때라든가 굉장히 유리하고 입증이 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 접촉 연결 부위에 손을 댄 사람은 선생님일 수가 없고 누가 자동차 안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 수리업체에서 손댄 것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 부위의 접촉 불량이라는 것이 우리 선생님 차량이 연식이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컨대 좀 노인이신 분들, 노령이신 분들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에 예컨대 비유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령이고 그분 원래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약해진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차량에 대해서 아마도 그 수리업체에 어떤 과실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이 부분이 과연 이 수리업체의 진짜 과실로 인해서 100% 일어난 인과관계 내지는 과실의 존재가 추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선생님이 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서스펜스의 그 불편감 또는 차량의 그 탔을 때 탑승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텐데 바로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충분히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시일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차량의 원인으로 인해서 혹은 그 이후 주행으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너무 희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수리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리업체도 스스로 과실을 인정해서 뭐 일부 교체를 해주든 아니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든 어떠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를 소송으로 끌고 가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의 요소를 입증한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우리가 입증하려면 결국은 우리 선생님이든 저든 이렇게 일반인의 시선으로 입증은 되지 않고요. 이 자동차 수리에 대한 전문 자격증과 전문 그런 능력을 인정받은 경력이 오래된 분들의 전문 감정이나 전문적인 의견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감정 절차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손해가 크시지만 실제로 손해액이 얼마냐라는 지점으로 가보면 결국 수리비라서 수리비는 3천만 원을 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차량 워낙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소액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차량에 대한 전문 감정인 자격에 유사한 전문 심리위원 활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심리위원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이것이 1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해당 부위에 손댄 사람, 마지막에 손댄 사람은 그 업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나는 인정된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무리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이 부위에 발생하는 과실은 업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더 진보적인 의견, 우리 쪽에 가까운 의견이 나온다면 입증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입으신 피해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좀 같이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그 자동차 수리 업체에 대해서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점검이나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견적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요. 사후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리를 한 업체에서는요. 90일, 60일, 30일 이렇게 차량 연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사후 관리 의무라는 겁니다. 차량이 연식이 좀 짧아서요. 차량 1년 미만,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정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차량이 3년 미만이고요.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 미치면 60일 이내에 무상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30일 이내에만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30일 내에 이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도 있었고 혹은 협의를 통해서 보상받으시기에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나쁘게 보이지 않는 지점은 해당 업체에서 수리한 그 팀원과 직원이 아직 동일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혹은 중고 그 부품을 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인정을 해서 자기들과 좀 협의를 하자라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인적 상담이 아니라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이제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그 시청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여러 차례 이제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양해를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린 좀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좀 원하시는 결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3년 전 팸플릿에서 지금 1억 3천만 원을 주고 임야를 구입하면 그곳에 1년 내로 전원주택이 들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적금까지 깨서 4천만 원의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원래 계약금은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기획부동산 담당자를 믿고 어차피 구매할 거 돈 있을 때 넣자는 생각에 기존보다 3천만 원이나 많은 계약금까지 걸었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에도 진전이 없고 담당자를 찾아가 봐도 곧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화가 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봤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도 여러 번 찾아가 개발 소식이 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를 딱하게 여긴 시청 직원 한 분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넌지시 말해주는 겁니다. 이에 곧바로 담당자한테 찾아가 따졌더니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알려주는 게 더 이상하다며 되려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계획 부동산 사기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참, 이게 본인도 굉장히 지금 헷갈릴 만한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사실 임야를 구매하면 이게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좀 돈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기인지 아닌지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이 사안을요 보면 지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투자 사기의 수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과 상황과 같이 시골에 있는 개발이 전혀 안 된 임야 같은 가치가 낮은 땅을 사놓고서 이것을 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싼 값에 팔아서 여러 명을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해서 가격을 자기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전형적인 투자 기법인데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 이제 많은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개발했을 때 이제 앞으로 추후에 어떤 시세 차익이 많이 클 것이다라는 그러한 허위 정보를 통해서 여러 피해자를 많이 모집하고 이로 인해서 행정적인 거, 사법적인 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언론기관에서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은 대법원이 말하는 허용하는 범위에 과장 광고를 넘었냐 안 넘었냐라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분양이나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메일을 통해서 나중에 많이 오를 겁니다,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설명을 한 것 가지고는 사기죄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많이 하는데도 불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이제 언제 그러면 기소가 되느냐라는 지점은 네. 결국은 핵심적인 사실 OX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예컨대 어떤 도로가 들어온다, 아니면 어떤 개발이 정말 이루어진다, 뭐 전철역이 들어온다와 같이 확인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난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워딩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약금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도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뭐 피해를 지금 봤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금액을 되찾으려면 어떤 조치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금전에 대한 부분은 민사 사건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건은 되기만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망행위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대한 인정할 근거 자료만 있다면 얼마든지 빨리 고소를 통해서 이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고요. 또 보통 기획부동산에서는 다단계 조직처럼 그 상담하고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것을 서로 그 분양 대금에 대한 일정 부분의 비율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판매법상 적법한 등록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증거를 좀 확보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증거들을 좀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핵심은 기망이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에 그 기망이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한 자료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네. 계약서에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문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 자료로 뭐 팜플렛도 있을 수 있고 녹취록, 문자 메시지, 그들이 했던 설명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를 획득하셔야 되고, 그 내용에는 뭐 예컨대 말씀드린 대형마트가 입점한다, 지하철역이 개봉한다,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을 광고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증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진짜 뭐 지하철역에 들어온다, 도로가 뚫린다, 이런 개발 호재라는 걸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이 기획 부동산인지 아닌지 좀 의심해보고 스스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체크리스트가 많은데요. 좀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업체인지는 너무 기본인데도 그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예. 등기부 등본. 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해당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설명과 일치 여부를 보셔야 되고, 당연히 해당 토지를 가서 현장 답사도 하시고 시세가 얼마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그 가격이 얼마 전 바로 가까운 시기에 상대방 업체가 샀던 그 가격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사기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유 지분처럼 어떤 토지를 단독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판다, 이 부분은 사기랑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일단 그 형태 자체로 의구심을 가져보셔야 되고요. 개발 호재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당 지역과 그 개발 호재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하시고 근거와 설명 자료를 증거로 남기셔야 됩니다. 네. 이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일수록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7년 차로 4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4년 전부터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세심한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도를 지나쳐 제가 외도를 한다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동창회를 다녀왔다가 좀 늦게 귀가했는데 제 속옷까지를 뒤지며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외출할 때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놓고 그걸 엿듣고 따지기도 하고 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까지 몰래 설치했는데요. 아내의 도넘은 의부증,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이 아내의 행동 좀 진짜 상상만 해도 좀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의부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의부증에 매우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대법원은 이 의부증과 같이 이런 부분 정신병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정신과적 질환으로. 네, 이러한 질환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이혼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증상이거나 또 병의 치료를 위해서 서로 회복이 가능하다면 일단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서로 부부가 합심해서 하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노력을 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부증과 의처증은 부정망상이라는 진단, 망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의부증인 거와 별개로 또 만약에 의부증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의부증, 의처증은요, 이혼 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입증이 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아, 네. 네, 의부증, 의처증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어떤 의심을 하는 말이나 행동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뭐 부부관계에 매일 녹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안에서는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는다거나 위치 추적기 앱을 킨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 폭언과 폭력을 동반해서 당신 의부증, 뭐 의처증에 대한 어떤 행위와 욕설이 난무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 배우자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또 자녀들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증상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입증이 많이 어렵군요. 네. 실제로 혹시 뭐 이렇게 수행하신 사건들 중에 의부증이나 의처증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의부증, 의처증은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하는 사례입니다. 네. 특히나 황혼 이혼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아서 좀 놀라운데요. 50대 남편께서 아내를 의부증으로 의심해서 폭언과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또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찾아가서 다시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제 단순히 이게 정신적으로 의심을 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범죄로도 좀 이어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외도를 한 뭐 전력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이제 누가 봐도 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또 이유가 있는 경우도 가끔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을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니까 사실은 그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유책성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또다시 의부증, 의처증이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진단서도 있어야 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면밀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입증 없이 유책성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되지도 않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위치 추적 앱을 이제 설치를 몰래 하고 이 녹음기를 넣어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처벌이 되거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법률을 워낙 다들 잘 아셔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동의를 대화를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시면 형사처벌되고요. 또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켜는 것도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부증, 의처증이 상대방이 이제 피해자로서 겪으신다면 그 고통은 말도 못하겠지만 일단은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증상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면 이혼 소송을 적극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24시간 나오는 기괴한 소리에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까마귀 소리, 귀신 소리, 쇠 긁는 소리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주민들도 힘들지만 가축과 반려동물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도 입었는데요. 오물풍선이 제 자동차 위로 떨어져 앞쪽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어디서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데요. 부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정말 지금 너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남방송 24시간 틀고 거기에다가 이 오물풍선 날린 북한에게 피해 보상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이제 과거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 개인이 그 소송을 한 것에 대한 소장 송달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송달을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법원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송달을 수년 동안 하고 재판을 하는데 첫 재판 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 상황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공시송달 처리를 해줬으니 그런 것이지, 재판부에서 사실 함부로 소송한다고 해서 공시송달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만에 하나 공시송달도 하고 천신만고 끝에 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 판결을 가지고 결국 손해배상은 돈을 받기 위한 거 네. 아닙니까? 또 집행 단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네,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고, 뭐 현재 지금 뭐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공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요, 상당히 어려운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북한에게 이 피해를 보상을 청구를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정부나 뭐 지자체 이런 곳을 좀 찾아봐야 할까요? 네, 지금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험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금 보상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는 25곳 자치구 중 9곳에서, 경기도는 13곳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강원도는 3명 이상의 상해 및 사망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인천시는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좀 그 규정이라든지 뭐 네. 보상 범위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대남 방송으로 지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보상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 최선의 방법은 보험 가입되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네. 지자체에서 보험 아까 보상금이 예비비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재 한 7건에 대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접수를 하고 있어서 예비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주에서도 현재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피해 말고도 가축이라든지 반려동물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네요. 네,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우리가 생각할 땐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결국은 경제적 피해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네.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 보상 절차를 심의를 통과해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물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앞쪽 유리가 지금 이제 자동차 앞쪽이 박살이 났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까 좀 궁금한데,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신체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차량하고 물건의 피해가 간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결국은 지자체나 정부의 보상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신체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실손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서 이제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차량에 대한 자차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된 경우는 2건 접수된 것은 있는데, 신체에 대한 지금 실손 의료보험과 같은 신체 접수권은 없다라고 지금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 보험이라는
결국 상대방의 어떤 가해 차량이 없이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이제 청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일부는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이제 뭐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님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 그래도 각종 지자체에서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종 보상 절차라든가 민원을 제기하셔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시면 보상 대상자에 선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먼저 살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무료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메일이나 또 법률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